평양성 가는 길. 아, 연장군께서 돌아가셨다니 나라와 민족의 크나큰 불행이로다. 장차 이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을 텐데 이를 어쩐다. 영계소문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대중상은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다. 대조영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제 연씨 형제들의 세력 다툼이 나라의 멸망을 불러들일 텐데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대중상은 무엇보다도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어 눈물을 쏟았다. 그런데 대조영은 나라의 장래 못지않게 평양성에 있을 아리의 안부가 걱정되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낭자의 신변이 위태로울지도 모르는데 대조영은 아리를 부여성으로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곁에 두고 있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리와의 혼인식을 올리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네 간절한 마음은 알겠다만 네 어머니가 아직 병중인데다 태대대로이신 연장군께서 돌아가셨다. 연장군님의 서거는 곧 임금님의 서거와 같다. 지금은 국상 중이다. 국상 땐 누구도 혼인할 수 없음을 너가 모르지 않을진데 어찌 그런 말을 하느냐. 하지만 아리낭자를 저대로 두고는 가슴 졸여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아녀자 하나에 연연하다니. 하긴 식을 나중에 올리고 신부만 먼저 데려오는 방법도 있겠군. 좋다. 내가 임대감에게 보낼 서찰을 줄 테니 내일 당장 떠나도록 하거라. 내일 당장요? 그래. 내 예감으로는 평양성에서 곧 연씨 형제들 간에 피바람이 일어날 것 같다. 서둘러 다녀오는 게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리하여 대주영은 아리를 데리러 부여성을 나선 것이다. 부여성은 서암록하 동쪽에 있는 인구 2만여 명의 작은 성이지만 역사가 깊고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요충지였다. 부여성에서 평양성으로 가려면 동쪽길과 서쪽길 두 가지가 있었다. 부여성에서 남동쪽으로 내려가다 장춘에서 동으로 방향을 틀어 길림을 지나고 다시 남쪽으로 송화강을 건너고 국내성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 동쪽길이다. 그리고 서쪽길은 부여성에서 남쪽으로 곧장 내려가 서암록하를 건너서 통정진을 지나 동쪽의 천문령을 넘고 다시 남동쪽으로 가다가 박작성을 지나 압록강을 건너는 것이다. 대주영 일행은 당나라와의 국경의 정세도 살필 겸해서 서쪽 길을 택해 부여성을 떠난 지 5일째에 천문령을 넘었다. 천문령은 깊은 골짜기와 바위산이 울창한 숲에 덮여 있어 한낮에도 어둡고 안개가 서려 오싹 한기를 느끼게 하는 험한 산이었다. 산을 넘는데 꼬박 하루가 지났다. 길을 잘못 들어 골짜기를 헤맸기 때문인데 덕분에 천문령의 지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었다. 천문령을 넘어 벌판을 달린 지 꼬박 2일 만에 박작성이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이다. 어서 가자. 대주영은 말과 하나가 되어 바람처럼 벌판을 달렸다. 그 서두르는 품새에 어이없어하면서 이나루와 오수부도 뒤질세라 빠르게 말을 몰았다. 이윽고 박작성에 다다랐다. 그런데 대낮인데도 박작성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난 부여성 성주 대중상 장군의 아들 대주영이요. 평양성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르고자 하니 성문을 여시오. 대주영이 성루를 향해 소리친 지 한참 만에야 성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기병들이 나와 대주영 일행을 호위하듯 에워쌌다. 대주영은 박작성 병사들에게 인솔되어 성주의 거처를 향했다. 그런데 성 안의 분위기가 이상했다. 성민들이 불안한 기색으로 모여서 수군거리는 모습들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았다. 남건이 대망리지가 됐다는군. 남생은 국내성으로 도망쳤다며? 글쎄 당나라로 넘어갔다는 소문도 있고 보군들이 창검을 번뜩이며 거리마다 지키고 서서 검문하고 기병들은 어수선하게 이리저리 달리며 먼지를 일으키고 있었다. 대주영 일행은 성주에게 안내되었다. 대주영은 성주에게 인사를 끝내자마자 물었다. 거리의 공기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인지요? 박작성의 성주는 숭택이었다. 그는 양만춘의 부장으로 요하의 수비군 대장을 지낸 인물로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상과도 꽤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조영아, 여긴 웬일이냐? 혼인말이 있던 이만서 대감댁 따님을 데리러 평양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 그대과에 혼인말이 있었다고 들었다. 하지만 이를 어쩌지? 숭택이 얼굴이 찡그렸다. 뭔가 매우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성주님 왜 그러십니까? 평양성에서 조금 전에 보내온 소식인데 연씨 형제가 드디어 피를 흘리며 맞붙어 전쟁을 벌였단다. 네?
대지용은 깜짝 놀랐다. 연씨 형제의 권력 다툼은 어제 오늘 비롯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 전쟁까지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형세는 어찌 되었습니까? 연개소문 대장군님의 장남인 남생이 대망리지가 되었던 건 너도 알고 있겠지? 네, 최근에야 들었습니다. 그 남생이 여러 성을 순시하러 나간 틈에 둘째 남건과 셋째 남산이 손잡고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였단다. 그리고 그들과 남생의 군대가 맞붙어 싸웠는데 결국 남생이 져서 국내성으로 도망쳤다는구나. 국내성은 지금의 만주 퉁구 지방에 있는 오래된 성으로 한때 고구려의 왕성이 있던 곳이다. 나쁜 소식은 그뿐이 아니다. 남생은 둘째 아들 헌성을 당나라에 보내어 항복하고 구원병을 요청했다는 소문이다. 그리고 연개소문 대장군의 아우인 연정토도 신라에게 고구려 남쪽의 12개 성을 바치고 항복했다는구나. 죽일 놈들. 대조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도 모르게 욕설을 내뱉었다. 숭택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리더니 난 조만간 군대를 이끌고 국내성을 치러 출동할 작정이다. 내란이라니 정말 슬프구나 하였다. 남건의 편에 서시는 겁니까? 누구 편이 어디 있겠느냐. 남생이 당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다니 그럼 매국노는 응징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숭택은 눈을 빛냈다. 그도 아버지 대종상처럼 오직 민족의 장래만을 위해 정의의 편에 서는 존경할 만한 충신이라고 대조영은 생각했다. 저도 매국노 남생을 치러 달려가고 싶습니다만 평양성에 있는 아리 낭자부터 데려와야 합니다. 제 못남을 꾸짖어 주십시오. 아하, 젊은이가 제 신부감을 염려해 달려가겠다는데 내 어찌 맞겠느냐. 어서 다녀오너라. 남생 무리를 응징하는 건 내 힘만으로도 충분하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평양성은 매우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거리마다 병사들이 창검을 번뜩이며 몰려다니고 주민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여기저기 모여서 수군대고 있었다. 곧 당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며 이번에는 적군을 막아낼 힘이 없을 텐데 걱정일세. 연씨 형제가 나라를 말아먹고 있어. 대조영도 곧 당나라에 침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침략에 대항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비록 독재로 백성을 고달프게는 했지만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엔 외적의 침입이 그리 두렵지 않았다. 그를 믿고 하나로 뭉치면 외적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고구려 백성에게 넘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죽었고 그 아들들의 세력 다툼으로 나라는 분열되고 있었다. 위기다. 나라의 운명이 폭풍 속의 촛불과 같구나. 대조영은 조급한 마음으로 말을 몰았다. 얼른 아리낭자를 부여성에 데려다 놓고 적의 침략에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대조영 일행이 서문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주막 앞의 느티나무 그늘에서 한 노인이 뛰쳐나와 길을 막았다. 혹시 대조영 장군이 아니시오? 대조영이 보니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아리의 외숙이었다. 대조영이 아리의 사익감으로 부족함이 없다며 이만서를 설득했던 장노인이었다. 아니 어르신, 대조영은 장노인을 주막으로 모시고 들어가 큰절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장노인은 이만서의 가문에 불어닥친 비운의 폭풍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생을 몰아내고 권력을 빼앗기로 모의한 남건과 남산 형제는 임대감에게 거액의 군자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임대감은 평소에 재물에 욕심이 없던 청년 결백한 사람이었으며 물려받은 재산도 별로 없었다. 게다가 임대감은 연개소문의 유언에 따라 대망리지가 된 남생을 몰아내는 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임대감은 결국 군자금을 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난건 일당의 반역 행위를 비난했다. 그러다 난건 일당은 임대감을 반역자로 몰아잡아 가두고 심한 고문으로 괴롭혔다. 임대감은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감옥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러다 부인 장씨가 그 충격으로 쓰러져 며칠을 앓더니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다. 그리고 아리의 하나뿐인 동생 이마상은 자신에게 어떤 화가 닥칠지 몰라 어디론가 달아나 숨어버렸다. 대갓집에 고명딸로 곱게 자란 아리는 졸지에 고아가 되었다. 그런데 친척과 이웃들은 슬픔에 잠긴 아리를 위로하기는커녕 발길을 뚝 끊고 외면했다. 그들은 역적 지방과 가까이 한다는 지목을 받아 연씨 형제들로부터 어떤 해나 입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오직 장노인만이 매일 드나들면서 아리를 돌보며 위로하고 있었다. 아리는 충격과 슬픔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론 자네가 오길 기다리는 눈치였네. 왜 안 그렇겠는가. 이제 그 앤 여기 평양성이 몸서리 찾을 만큼 싫어졌을 테고 또 달리 마음을 의지할 곳도 없는 가엾은 신세가 되었으니 장로인의 말에 대주영은 아리를 데리러 달려오기를 100번 잘했다고 생각했다. 대주영은 임대감에게 전하기로 했던 아버지의 서찰을 품에서 꺼내어 장로인에게 주며 말했다. 제가 아리를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장로인은 서찰을 천천히 읽더니 자네 아버님은 성견지명이 있는 어른이시네.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자네를 서둘러 이리로 보내신 거야. 하며 대조영이 손목을 잡았다. 어서 가서 아리를 데려가게. 아리는 자네가 데리러 올 것이라고 믿고 진작에 짐을 꾸려두고 있다네. 대조영은 장로인을 따라 아리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아리는 집에 없었다. 다만 친모만이 눈물을 찔끔거리며 앉아 있었다. 아가씨는 새벽에 떠나셨습니다. 부여성을 찾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어르신이 오시면 이 서찰을 전하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유모는 이러면서 장로인에게 서찰을 내밀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지 않고 몸종과 하인 하나만 데리고 떠났구먼. 멀리는 못 갔을 테니 서둘러 쫓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네. 이러면서 장로인은 대주영을 재촉했다. 대주영 일행은 말머리를 돌려 부여성을 향해 달렸다. 쉬지 않고 말을 몰아 압록강을 건너고 박작성을 지나 북으로 올라갔다. 평양성을 떠난 지 3일째 되는 날의 정오에 대주영 일행은 가물봉을 넘어섰다. 그런데 저 아래쪽 평야에 쫓기며 말을 달리는 무리가 눈에 띄었다. 쫓기는 쪽은 세 사람이고 쫓는 쪽은 수십 명이었다. 멀리서 보아도 쫓기는 쪽은 양민이고 쫓는 쪽은 마적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쫓기는 쪽의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아대고 있었다. 그때마다 마적 한 명씩이 쓰러졌다. 호, 대단한 솜씨로다. 대조영이 감탄하고 있는 사이에 두 무리의 간격이 좁혀졌다. 쫓기는 쪽은 화살이 떨어졌는지 더 이상 활을 쏘지 않았다. 저러다 곧 잡히겠네. 가서 도와주세. 대조영은 급히 말을 몰았다. 일행도 대조영을 뒤따랐다. 쫓기고 있는 쪽은 말도 사람도 몹시 지쳐있는 듯했다. 얼마쯤 도망치던 그들은 어느새 마적대에게 포위당하고 말았다. 포위당한 세 사람 중 무사차림의 젊은이가 칼을 뽑아들었다. 활을 쏘아 마적들을 여러 명 죽인 젊은이였다. 그리고 나이 든 시정은 몽둥이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새파랗게 질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감히 내 부하를 활로 쏘아 9이나 죽였겠다? 내가 니놈들을 백근 언얼로도 9토막씩을 내어 죽여주겠다. 마적두목은 단칼에 요절을 내겠다는 기세로 무사를 향해 언얼도를 휘둘렀다. 무사는 몇 차례 칼바람을 피했으나 점점 필요한 기색을 보이며 뒷걸음질 쳤다. 마적대는 이들을 빙 에워싼 채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즐기는 듯 킥킥거리고 있었다. 에잇, 거친 기합 소리와 함께 마적두목이 언얼도를 무사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무사는 칼을 들어 이를 막았으나 엄청난 기세에 놀려 칼을 놓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마적대는 함성을 지르며 좋아했다. 바로 이때 멈춰라 하는 우렁찬 고함 소리가 들렸다. 대조영이 뛰어들어 칼날을 몇 번 번뜩이자 마적 6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웬 놈이냐. 마적두목이 대조영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그는 싱겁게도 대조영의 단칼에 목이 달아나고 말았다. 뒤따라온 오수부와 이나루 그리고 12명의 기마병에 의해 마적대는 순식간에 소탕되었다. 그리고 마적대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세 사람이 대조영 앞에 섰다. 장군님. 젊은 무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조영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눈물을 머금은 맑고 깊은 그 눈은 뜻밖에도 아리의 것이었다. 아리 낭자. 대조영은 너무 감격하여 아리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 눈에도 눈물이 번지고 있었다. 대조영은 무사 차림으로 변장한 아리와 몸종 시옥 그리고 아리의 늙은 하인을 데리고 부여성을 향했다. 그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